쇼항센터 통해서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이 시간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죠.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불매 운동이 지속된 가운데 이번에는 베트남에서도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외탄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엔치그룹 상장과 관련해가지고 그 전에 쓴소리를 하는 바람에 중국 당국에 불려가서 외탄을 했다라는 네. 그런 기사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 외탄이 한자로 쓰면 약담입니다. 약속할 약자에다가 담화, 말한다 할 때 담자인데, 그러니까 약속된 면담, 뭐 이렇게 네. 표현이 되겠지만 중국 당국에서는 이 외탄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을 불러다가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질타를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H&M이 최근에 상하이 당국으로부터 외탄을 실시당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질 않았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걸 보면은 이 외탄이 끝나고 난 뒤에 베트남에 있는 H&M 홈페이지에 지도가 바뀌었다 그럽니다. 지도가 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이 영의 표시가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 있죠. 그러니까 네. 스프레틀리 군돈이 파라쉘 군돈이 하는 걸 모두 다 중국의 영토로 표시를 한 지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탄의 내용이 결국 H&M의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문제 삼았고 이걸 갖다 고쳐라라고 강요했던 것 아니냐. 네. 그래서 H&M이 베트남 홈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를 고친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는 중국도 모자라서 H&M이 베트남에서까지 불매 운동의 확산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네티즌들 꽤 흥분했다면서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독도의 영토를 일본으로 그었다 네. 하는 거하고 아마 거의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그럴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갖다 고치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벌리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베트남 네티즌들이 흥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베트남도 역시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법에 따라야 되고 이런 지도 같은 이미지는 베트남에 요구하는 대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H&M 입장에서 이걸 모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 H&M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호치민에 첫 번째 매장을 문을 열었고 지금 매장이 12개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냐 베트남이냐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 처신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토 문제나 우리 같으면 문화 문제, 김치, 한복, 삼계탕 뭐 네. 여기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미리 조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난항을 겪고 있는 H&M 이슈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23분기 연속 적자로 쌓인 5조 원의 누적 적자를 이겨내지 못한 모양인데 사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에는 한참 모자라긴 했지만 과거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바로 LG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결국에는 접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매각이 아니고 철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2% 정도 됩니다. 이게 네. 세계에서 9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점유율이거든요. 그래서 1위가 삼성 19%고 2위가 애플 15%, 3위가 화웨이 14% 그리고 4위가 샤오미 11%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라 그러면은 군소업체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북미 시장 그리고 중남미 시장에서는 꽤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폰의 시장 점유율이 13%고요. 그리고 또 북미 시장에서는 애플, 삼성에 이어서 4% 3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남미에서는 삼성, 모토로라, 샤오미에 이어가지고 애플하고 4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네.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기하기 아까운 시장이기도 한데요. LG가 떠난 자리를 두고 시장 쟁탈전이 아무래도 예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LG의 그 스마트폰 이때까지 판매 전략을 볼 것 같으면 국내에서는 고가폰 위주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중저가폰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삼성이 많이 갖고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LG폰의 시장 점유율 13% 가운데 삼성하고 LG가 같이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결국 그 운영 체계 때문에 삼성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을 가지고 좋다 싫다라고 구분하는 거는 뭐 하긴 하지만은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삼성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이폰 아닌 LG 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가 삼성으로 돌아올지 아마 LG 그룹 직원들이 어느 폰을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해외 시장 LG 폰의 점유율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중저가 폰의 보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제품을 갖다 더 다양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가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스마트폰 진출이 너무 늦었다. 뭐 맥킨지가 그렇게 전략을 짜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진출이 늦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LG 폰 생각하시면은 딱 통일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삼성폰은 옛날에 피처폰 시절에는 애니콜. 그리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넘어와서는 옴니아라는 아주 허접한 걸 한번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 어떤 이미지를 유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LG 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 뭐 G 시리즈, V 시리즈, V 시리즈. 그리고 과거로 넘어가면 초콜릿 폰, 프라다 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뭔가 짧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장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지 이런 어떤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은 어떤 장기적인 차원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접근을 했던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이슈는 세계 각국이 또 증시 화랑을 또 맞으면서 다들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용으로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를 하는 이른바 B2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를 갖다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 3월에 7조 5천억 원 수준이 된 게 작년 말에 얼마인가 하면은 19조 2천억 원으로 155%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증시가 화랑을 빚고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은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700억 달러에서 7,200억 달러로 같은 기간에 늘어났으니까 대략 한 51% 정도 늘어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조 8,400억 엔에서 2조 4천억 엔으로 그러니까 3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B2가 너무 급격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뭔가 하면 30세 미만 그러니까 20대들의 B2가 급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영끌 B2 이런 말도 많이 나왔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1,600억 원이던 신용융자 잔고가 4,800억으로 늘었으니까 전체 규모에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증가율로 보면 200%입니다. 그러니까 1,600 곱하기 3. 그러니까 3배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만큼 20대들이 이 신용을 얻어가지고 B2를 한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사실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은 20대 때 빚에 치이게 된다면은 인생을 제대로 풀어나가기가 참 어렵다라고도 지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 때 신용 부분은 조금 빨리 정리를 해두는 게 내지는 빚의 이
포션을 좀 많이 줄여놓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030 간에 또 주식도의 비투가 이제 늘어나는 현상이 이제 포모 증후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포모 증후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이제 좀 사그라들어야 되겠죠. 미국은 개미 투자자들이 또 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수민 캐스트가 그 기사를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네. 그게 여러 지금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순 매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뭐 날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대략 많이 줄어든 날은 한 70% 가까이 줄었다, 6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개인 투자자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린후드에 접속을 해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용자 숫자가 최고일 때가 1월 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이게 63% 정도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증권사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증권사의 대표적인 게 찰스 스왑이나 인터액티브 브로커스라는 이런 온라인 증권사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3월 달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 이수민 캐스터가 그 기사 내용 중에 분석을 한 걸 전해주는 걸 아마 들으셨을 텐데 네. 그러면 왜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관망 내지는 빠져나가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성장주,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가지고 성장주, 기술주들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를 못 느끼고 빠져나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앞으로 기술주가 작년처럼 그렇게 급등을 하는 시장이 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열이면 9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그런 시장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제 결국은 기술주나 성장주 내지는 이 경기 민감주 사이에서 어떤 매매의 기법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가들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일단은 좀 매력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걸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개인 투자가들이 마치 초단거리 선수처럼 열심히 뛰어오다가 지금 현재 지쳐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개인 투자가들의 주문이 늘어나도 이상하지는 않을 거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일단 네. 처음에 증권시장 발을 들이기가 어렵지 한번 주식 거래를 시작하면 또 묘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의 포션은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추측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작년처럼 그렇게 쉽게 투자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바로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직상장했다고요? 14일 날 네. 아마 직상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이후에 그러니까 많은 세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뉴욕 시장 상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크라켄이라는 데는 직상장을 할지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을 할지 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가상자산 플랫폼으로 이토로라는 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나라 한국투자파트너스가 투자를 한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 뉴욕 시장 상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두나무 대선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뉴욕 시장 상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산업의 불확실성 네. 때문에 각국이 상장을 갖다가 꺼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장이 됐다. 이게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완전 제도화냐 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장 걱정하는 뭐 제닛 앨런도 장관도 얘기를 했고 하지만은 어느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는가 하면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익명성
이런 것 때문에 불법 자금의 돈 세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맞습니다. 그 네. 수요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걸 투명화한다든가 아니면 거래를 규제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됐다고 이게 곧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 시스템이 그대로 전 세계에서 인정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가상화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김프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가격에 거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지금 제가 막 봤더니 지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가 하면 7,8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6만 달러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15%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이걸 갖다가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들 중에서 이 롤러코스터식의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가상화폐가 너무 붐을 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4시간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하루에 13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1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뛰어넘었네요.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보다도 가상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합친 겁니다. 이걸 다 합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더 많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 일부겠죠. 네. 이 너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트코인, 원 비트코인은 미국 들고 가도 원 비트코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15%나 비싸게 산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볼 적에 조금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